안녕하십니까. 세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if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떤 집합적인 어떤 그 영역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그런 말이고요. 눈, 코, 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클래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는 규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O 시스템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DIO는 DB 플러스 if문 플러스 OOP의 준말이었습니다. 먼저 이 객체, 여기서 나오는 게 먼저 객체가 나오는데 이 객체인 오브젝트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포장단위죠. 그래서 뭐 사람이나 자동차 또는 뭐 소리에 관계되면 메아리, 그 다음에 뭐 아름다움 이런 것까지 전부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에서의 오브젝트는 뉴런이 나타내고 DB상의 오브젝트는 제이슨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브젝트 사이들끼리의 규칙은 if문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규칙은 100% 판단 가능한 경우를 포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포멀일 때만 성립이 됩니다. 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80%, 안 될 확률이 20%, 이런 경우는 포멀로 치지를 않죠. 이거를 저희는 퍼센트 포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퍼센트 포멀은 포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는 if문을 검증을 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은 if문의 조건문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실행하는 거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실행한다고 했죠.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 위에서 만든 오브젝트가 곧바로 OOP에서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DB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이 부분의 검증이 필요할 때는 OOP에서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쉐입 코딩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는 에지, 칼라 움직임별로 비주얼 알파벳으로 인수분해된 후 재조립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에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 코, 입을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얼굴서부터 눈썹, 눈, 뭐 코, 입 이런 것들을 10, 11, 12, 13, 14라고 아이디를 줬고요. 이 아이디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내가 봤던 그 눈, 코, 입들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이슨으로 나타낸 게 이 밑에 있었는데요. ID 10번은 세그먼트 101, 102, 104, 105로 같은 그 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1999년에 LA에서 봤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클래스는 페이셜 라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if문으로 만들어 봤을 때 ID 10번은 세그먼트 여기 있죠. ID 10번은 세그먼트 102, 103, 104, 105 이렇게 if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f 10번이면 페이셜 라인이다. 이거 페이셜 라인은 클래스죠. 이렇게 전부 다 if문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if 102, 103, 104, 105는 페이셜 라인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갖는 어떤 특징인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제 내가 어디서 그런 본 물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특정 지을 수가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세그먼트를 보시면은 이 세그먼트는 그렇게 특징 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이 101번은 이런 곡선인데 이런 곡선을 내가 뭐 언제 어디서 특정하게 본 곡선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특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곡선의 세그먼트로 그냥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특정한 이런 그 눈, 코, 입 같은 경우는 특정돼서 바로 진짜 그 영어로 하면은 the facial line, the eyebrow, the eye, the nose, the mouth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눈, 코, 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러한 이 클래스가 아닌 하나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물체들을 인스탄스라고 합니다. 이그젠플이죠, 결국. 그거를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정관사 대신 이제 저게 붙습니다. 부정관사가 붙는데, 이 뜻은 뭐냐면, 10번이라는 거는 이 얼굴 윤곽의 하나다. 하나의 개체다. 이런 뜻이고요. 11번은 눈썹 중에 하나의 객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어진 이 눈, 코, 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얼굴을 이렇게 조립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눈, 코, 입들은 전부 특정의 사람들의 갖고 있던 눈, 코, 입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띄어다가 조립을 하면은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만약 그거를 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One is the face with the facial line. 그 윤곽선을 갖고 그 눈썹을 갖고 그 눈과 그 코와 그 입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고 상식적으로는 코는 뭐뭐 같고 눈은 뭐뭐 같고 같은 식으로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룰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한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가 같은 수많은 인스턴스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 감별사는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병아리를 봅니다. 이걸 한번 인스턴스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처럼 인스턴스가 계속 이제 등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 감별사가 1초에 병아리 하나를 감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첫 번째 병아리는 뭐 깃털이 어쩌고 뭐 사이즈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월 1일 뭐 13시 11분 4초에 감별을 했고 클래스는 칙이고 섹스는 메일이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갈 겁니다. 4초, 5초, 6초, 7초 전부 적어가겠죠. 그래서 2월 1일 17시가 되면은 14,567번째 병아리를 보고요. 그 병아리의 아이디가 14,567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2월 10일이 되면은 31만 5,678번째 병아리를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었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한번 if문을 만들어 보면은 if문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아이디가 4, 5, 6 해서 뭐 14,560 아이디나 이거 전부들이 이거나 모든 것이 전부 칙이다. 즉 병아리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수 감별사니까 암수 감별에 있어서 1368번 뭐 이거는 뭐 메일 수컷이고 그 다음에 2457 뭐 이거는 female 즉 암컷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단은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많은 양을 모두 기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뇌도 이것을 모두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30명 개의 병아리를 전부 다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학습이 끝나면 이런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칙만 저장을 하는데 간혹 인상적인 인스턴스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관이 되겠죠. 악몽을 잊지 않고 계속 그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컴퓨터에서는 뭐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별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따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요. 이 입문에 등록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입문에 등록된 병아리들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게 병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입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1, 2, 3, 4, 즉 특정 깃털을 가지고 특정 사이즈의 몇 날 며칠 언제 봤던 그 병아리, 바로 그 병아리를 나타내는 거죠. 1번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특정 병아리들입니다. 그 특정 병아리들만 병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문이.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병아리를 봤을 때는 그게 병아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봤던 병아리만 병아리라고 이 부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아리 감별사의 목적은 인스탄스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암수 구별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아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떤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if 병아리일 조건. 이 조건이 참이면 병아리죠. 이 병아리, 두 번째가 병아리면서 수컷일 조건. 이 수컷일 조건이 참이면은 수컷이고 암컷일 조건이 참이면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이 입포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병아리일 조건하고 수컷과 암컷일 조건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건데 전혀 여기 이 입품에서는 그러한 그 법칙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아리 감별사들은 맨 처음에 가서 훈련을 받죠. 이런 경우는 암컷이고 이런 경우는 수컷이고 이거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이 뇌처럼 여기서 어떤 이러한 조건들, 즉 어떠한 룰, 그 규칙만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 그동안 자기가 학습하는 데 썼던 그러한 그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부분이 그냥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 학습된 조건 내에서 이 병아리 조건과 수컷 암컷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판별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식하고 판별이 같습니다. 즉 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눈, 코, 입, 얼굴들을 알아보는 거를 인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판별은 앞에서 봤던 병아리 암수 같은 거를 구별하는 것을 판별이라고 합니다. 병아리 암수를 판별하는 것과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같은 이진 분류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 암수 판별 문제는 병아리 암수 판별을 위한 if만 있으면 됩니다. 얼굴 인식 문제는 얼굴을 판단하는 if문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if문이 거짓이면 얼굴 이외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뜻하죠. 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A씨를 인식하는 것은 A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if문이 필요합니다. 이 if문이 거짓이면 A씨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얼굴 if문이 참인데 A씨 if문이 거짓이라면 그때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if문에 의해서 구분된 각 범주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클래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까 봤던 병아리의 암컷, 수컷 클래스나 얼굴 클래스, 식물, 동물 클래스, 사무용품 클래스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본 클래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if에 들어가는 조건문에는 피처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처라는 것은 특징입니다. 그 물체를 판단할 수 있는, 즉 그 물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피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앞발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어떤 그런 거가 피처죠. 그게 없으면은 다른 곤충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마귀를 그 두 개의 피처를 안 잡고 그냥 다리 6개 달리고 뭐 몸통 있고 머리 있고 이런 식으로 피처를 잡았다 그러면 다른 곤충하고 전혀 구분이 될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은 퍼센트 안 되는 폼을이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고 반복적이고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일은 실제로 발생된 이벤트들 중에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떤 이벤트나 팩트를 보면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규칙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결과가 동일한 사건들을 모아놓고 그 결과가 동일한 사건들 중에서 원인이 되는 조건들의 공통적인 것들만을 뽑아내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피처를 고르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별 작업은 그 클래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피처를 찾아냄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포유동물에서는 수컷들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 Y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별을 하면은 100% 완벽하게 암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색체라는 것을 잘 모르던 과거에는 암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성징으로서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립적이 아닌, 즉 다른 피처에 의존적인 피처들은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Y 염색체를 피처로 선택을 하면은 그 암수들에서 나타내는 성징들은 다시 또 피처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징들은 바로 Y 염색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죠. 그거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아닌데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판별에 전혀 관계가 없는 피처들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를 구분하는데 머리 길이를 갖고 판단을 하거나 바지를 입었나 안 입었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는 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처 한 개로 완벽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개의 피처를 같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피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들을 다 뽑아내서 다 비교를 했는데도 100% 구별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퍼센트를 도입하는 포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칙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방법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망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그 중에서 결정 트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퀼란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건데 결정 트리는 20개와 같은 물음을 하나씩 던지면서 yes, no로 데이터들을 갈라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20개가 그런 거죠. 그 동물이야 식물이야 그러면은 이건 식물이다. 그 다음에 식물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쪽에 많이 살아 그러면은 어느 쪽에 열대 식물이다 온대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물음을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다 기다라는 방법으로 그거를 분류 영역을 좁혀나가는 방법인데 이러한 어떤 그 물음을 가지고 결정 트리를 만들면 이 트리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데이터를 그 트리에 의거해서 분석이나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바로 이 부분의 피처들입니다. 그 피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징이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정 트리는 이 부문을 트리 형태로 묶어놓은 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뇌의 뉴런들이 결합된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피처가 부족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퀼란이 논문에서 예로 든 것인데요. 토요일 아침에 클래스를 N클래스와 P클래스가 있는데 이 N클래스를 할까 P클래스를 할까라는 거를 날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테이블이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인데 휠란이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결정 트리를 만드는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최소 결정 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결정 트리는 최소한의 피처들로만 결정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Y 염색체가 있는데 성징을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다시 또 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좀 남들한테 다른 피처에 의존하는 그러한 피처들은 빼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그거를 어떤 거는 뭐 결정적이고 어떤 거는 의존적이고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 선정 기준은 엔트로피, 즉 무질소도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방법은 논문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엔트로피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가 아웃룩, 휴미디티, 윈디, 템퍼처 이런 순으로 선정이 돼서 아까 그 테이블을 이 순서에 의해서 다시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아웃룩을 보시면 써니만 쭉 모아놨고 오버캐스트만 그 다음에 모으고 레인만 쭉 모아놨죠. 이렇게 같은 피처, 즉 피처의 값들이 같은 거를 전부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클래스 N을 할까 P를 할까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써니에 대해서는 클래스 NP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니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를 보면은 전부 클래스 P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웃룩이 오버캐스트일 때는 무조건 클래스 P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레인도 역시 NP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캐스트는 P만 하면 되니까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두 번째 휴미디티라는 거를 가지고 습도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습도가 높다, 그 다음에 노멀이다, 보통이다 이거를 나눠봤더니 여기서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 클래스 N으로 전부 다 똑같은 것만 나왔고요. 노멀인 경우에는 클래스 P로 여기서 똑같은 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웃룩이 써니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휴미디티가 하이 노멀 가지고 클래스 NP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레인에 가서 보면은 휴미디티가 노멀하고 하이를 두 개를 구분을 해놨더니 노멀에서 P와 N이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아웃룩이 레인인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휴미디티를 노멀하고 하이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휴미디티를 쓰지 않고 아웃룩이 레인인 경우에는 윈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윈디가 true, 바람이 부는 경우, false, 바람이 안 부는 경우 이거를 봤더니 여기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N과 P가 딱 갈리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윈디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분류가 됐죠. 그럼 마지막 템퍼처라는 피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까 Y 염색체를 썼을 때 또다시 성징을 살필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서 성징에 해당되는 그러한 피처입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거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웃룩이 써니일 때는 휴미디티를 가지고 다시 구분을 하고 하이일 때는 N클래스, 노멀일 땐 P클래스, 오버캐스트는 무조건 P클래스, 레인인 경우에 윈디로 구분을 하는데 바람이 불 때는 N클래스, 바람이 안 불 땐 P클래스. 이거를 if문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if 아웃룩이 써니고 휴미디티가 하이면 N클래스, 아웃룩이 선이고 휴미디티가 노멀이면 P클래스, 오버캐스트면 무조건 P클래스, 레인이고 바람이 불면은 N클래스, 레인이고 바람이 안 불면 P클래스.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동일한 것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N클래스를 한번 묶어보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
N클래스를 한다는 거니까 OR로 이렇게 OR로 묶으면 됩니다. 즉 sun이 humidity high인 경우거나 아니면은 rain이고 wind가 바람이 부는 경우엔 N클래스. 그 다음에 sun이고 humidity가 보통이고 거나 오버캐스트이거나 또는 아웃룩이 레인인데 윈디가 풀스 바람이 안 부는 경우는 클래스 P 이런 식으로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 결정 트리가 아니라 이 피처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이미 랜덤하게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그냥 temperature, outlook, humidity, windy 이런 경우에 적어 봤는데요. 템퍼처가 쿨인 경우만 모아놔도 봤을 때 클래스는 역시 NP가 섞여 있고요. 템퍼처가 마일드인 경우에도 NP가 섞이고 템퍼처가 하신 경우에도 NP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분류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아까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if문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거를 가지수를 따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지만 IQ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구분이 탁탁탁탁 돼서 이거는 아웃룩부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휴미디티 뭐 윈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간단한 트리를 만드는 반면에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 시각 체계에서의 피처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결정 트리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갤런트 교수가 눈으로부터 입력받은 우리의 물체들을 전부 에지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해가면서 조립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컬러,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서브젝티브 컨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처들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피처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피처가 컬러와 에지가 결합되면 또다시 또 곱하기의 만큼의 피처가 나오고요. 방향을 곱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피처가 나오고 뉴런이 1000억 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표를 만들 때 이거를 한꺼번에 전부 트리표를 만든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도 어떤 그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가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그러는데 RF 즉 리셉티브 필드는 상위 뉴런에 영향을 끼치는 하위 뉴런들의 범위입니다. 즉 상위 뉴런들이 이거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리셉티브 필드 내에 있는 하위 뉴런들이 얼마나 많이 반응을 했느냐 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코너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짝대기와 이런 짝대기 두 개가 만나야 코너가 나오고요. 이런 짝대기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짝대기가 전부 다 점들로 이어져 있죠. 이 점들이 전부 일직선상에 나열이 되어야지 이런 짝대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쭉 범위를 넓혀지면서 전부 이렇게 쭉 모여서 나중에 이거 전체가 집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관련 있는 쪽으로 조립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집이구나, 이게 뭐 창문이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게 아까 위에서 이거는 클래스 N이다, 이거는 클래스 P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처들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칙이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앞에 얼굴 인식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아닌 정상적인 AC 얼굴 인식을 해보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얼굴, 뭐, 눈은 뭐 같고, 코는 뭐 같고, 이런 식의 정상적인 얼굴 인식을 하려면은 눈, 코, 입을 어떤 특정한 인스탄스로 표시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인스탄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클래스도 따지고 보면 이 일반적인 인스탄스 중에 하나인데 클래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이렇게 대표해서 띄어낸 겁니다. 사전에서 코를 찾아보면 코는 뭐 콧구멍이 있고 뭐 그 숨을 쉬는 뭐 기관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그 제너럴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클래스와 일반적인 인스탄스 이 차이는 뭐 특별하게 없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눈, 코, 입이라도 모양이 다른 것들은 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가 전부 그 눈, 코, 입의 모든 모양을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서브 클래스로 독립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OOP에서는 뭐 그러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아까 했던 그 제이슨에서 특정인을 나타내는 속성만을 제거를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스탄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스탄스를 만든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아까 그 봤던 거에서 언제 받고 어디서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빠졌죠. 그 빠지고 나면은 그냥 어떤 의미만 남냐 하면은 이거 102, 103, 104, 105 같은 세그먼트들이 결합하면 10번과 같은 모양이 되고 그 10번과 같은 모양은 사전적인 의미의 얼굴 윤곽이 된다. 클래스가 페이셜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모양만 기술하는 그런 식의 기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의 코나 귀가 아니라 코는 이렇고 뭐 눈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모양을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인스탄스로 딱 구성을 했을 때 10, 11, 12, 14 이 모든 이것도 특정 인스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스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눈썹, 이렇게 생긴 눈, 이렇게 생긴 코, 이렇게 생긴 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입은 이렇게 생긴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코는 이렇게 생긴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된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이 세그먼트들 자체도 아까 앞에서 별 의미가 특정을 세그먼트를 만든다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인스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반적인 인스탄스들도 다시 또 밑에 레이어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선이 매끈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노이즈가 낀다거나 아니면은 뭐 때가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 뭐 삐뚤어진다거나 약간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면들이 다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이 오돌도돌한 면들을 전부 다 하나의 또 인스턴스로 잡아주면은 너무 그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 104번하고 112번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결정 트리표처럼 두 개를 나누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104번하고 112번의 차이는 112번은 104번에 비해서 아래쪽이 좀 더 볼록하게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오버캐스트가 선이냐 오버캐스트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하위 클래스들 중에서도 이 밑에가 약간 볼록한 것들, 이 1006번 보면 약간 볼록하죠. 1005번 봐도 약간 볼록하고 1008번, 1010번 전부 약간 볼록합니다. 근데 이 10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쪽이 볼록하다고 볼 수도 있고 볼록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104번에도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 그 옆에 어떤 피처들이 다시 붙어주냐, 즉 컨텍스트 문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봐서 이게 112번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104번으로도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10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107번이나 109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아래쪽이 볼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7번이나 109번은 그냥 104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이 레이어들, 이게 하나의 레이어들을 이루는데 뇌에서 이 레이어들이 전부 이 한 레이어를 올라갈 때마다 전부 아까 같은 결정 트리표를 작성해서 이 부분이 작성이 돼서 이 어떤 형상이 결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셉티브 필드는 점점 커지게 되죠. 여기서는 세그먼트, 작은 세그먼트를 풀발해서 물론 이 전에는 점들로 이루어졌겠죠. 점에서 코는 좀 더 큰 RF가 되고 얼굴은 좀 더 큰 R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결정 트리표를 가지고 계속 이품은 룰로 올라가는 구조가 바로 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그먼트들의 여러 개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품문으로 적고 그 다음에 제이순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은 이때는 아이디가 1번인 얼굴은 쉽게 얘기하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즉, 눈은 10번 얼굴 윤곽은 10번 같고, 눈썹은 11번 같고, 그 다음에 눈은 12번 같고, 코는 13번 같고, 입은 14번 같은, 이제 드디어 모는 뭐 같은 그런 사람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person A씨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이품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음 강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패턴 인식 기법들은 무지 많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고차원의 통계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수 현장에서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에러를 0.1%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고차원의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패턴 인식은 아주 지금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 개와 지금 고양이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고차원적인 하는 거는 저희들은 별 관심이 없고요. 본 연구소의 목적은 기존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IQ를 한 0.1%라도 0.1이라도 좀 높여보자. 그러는 게 저희 연구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간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물체 인식 과정, 이 인식 과정의 저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이거를 뜯어 맞춰가는 것이 바로 저희 연구소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50% 이상의 의미가 전부 시각 정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는 거를 우리는 사전에 찾아보면 말로 설명할 때 각이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각 4개가 전부 선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들은 전부 직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변의 길이는 마음대로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래 윗변이 다르면 저기 이렇게 사다리 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서 도대체 감이 오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직사각형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이러면 전부 다 직사각형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언어의 의미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에서 영어를 번역할 때 의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하여튼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가지고 번역한다는 건 거의 핫도그 월드가 되는 거죠. 이제 핫도그 월드가 뭐냐면은 핫도그 가게 앞에 가서 핫도그 3개 그랬더니 번역기가 핫도그 월드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즉 3개를 월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비주얼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연결될 때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지금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틀릴 수도 있고 완전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뒤에 정정을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잘못돼서 다시 뭐 돌아오거나 뭐 아니면 또 정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